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 1의 박소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요, 약간 선생님 옷 색깔에서도 좀 느껴지나요? 봄 냄새가 날랑말랑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학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마음가짐도 다르게 하고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자극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쯤 되면 조금 졸립기도 하고 마음도 많이 풀어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초심! 지금 한번 좀 다잡을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초심 다시 기억해서 원래대로 조금 열심히 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고, 우리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심을 회복해서 처음에 이 생명과학을 정복해서 내가 모의고사 1등급 맞겠다, 그쵸? 내신 1등급 맞겠다 했던 그 다짐 지금 그대로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 내용과 다음 강의 내용 배우면 2단원의 개념적인 정리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큰 산은 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명 현상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들 즐기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 공부할 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펼쳐지니까요. 아무튼 오늘도 힘을 내서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할 내용 학습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황하지 마세요. 보고 짠! 자, 여기 보시면 오늘 학습 포인트는 이거예요.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이상. 제목이 자체가 그렇죠.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이상. 그래서 돌연변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번 시간에 얘기할 부분은 이만큼이에요.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거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굉장히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왜 같이 구조를 해놨냐면, 크게 염색체의 이상과 유전자의 이상으로 그 돌연변이를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염색체 이상도 염색체 수의 이상과 구조의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대략 정리해놓은 거를요, 선생님이 판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구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런데 저렇게 우리가 돌연변이의 종류를 같이 얘기하기 전에 돌연변이가 과연 무엇인가 같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돌연변이. 선생님이 예전에 이 돌연변이 부분 얘기하면서 돌연변이 닌자고부, 돌연변이 닌자고부 그 만화 주제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걸 또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맞나요? 하고 그 링크를 올렸더라고요. 그게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돌연변이 많이 들어는 봤어요. 그런데 돌연변이에도 유전이, 이거 사람 맞나요? 유전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심플. 그렇죠? 여러분들 여학생들 미래의 남편이에요. 인사하세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 몸에서도 사실 돌연변이가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체세포, 온몸에 있는 체세포에서 분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돌연변이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체세포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유전되지 않아요. 그냥 내 몸에서만 뭔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기능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게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거나 그렇게 되고 내 세대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식세포, 이쪽에 생식세포 있죠? 생식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혹시 그 문제가 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냥 수정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식세포가 뭐가 되면, 수정되게 되면, 혹시라도 수정되게 되면 자손으로 그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돌연변이의 종류를 한번 나눠봅시다. 돌연변이. 요렇게. 아까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에서 얘기할 때 크게 뭐랑 뭐로 나눌 수 있다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나요? 그렇죠. 염색체 이상, 염색체 수준의 돌연변이와, 그리고 이렇게 돌연변이라고 쓸까요? 돌연변이.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었죠. 돌연변이. 우리 1단원에서 공부했던, 2단원의 맨 처음 부분에서 공부했던 걸 좀 떠올려 보면, 염색체가 큰 거예요? 유전자가 큰 거예요? 뭐가 더 크죠? 뭐가? 그렇죠. 염색체가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굉장히 응축돼서 만들어진 거고, 이 DNA의 특정 부분, 정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특정 부분들이 유전자이기 때문에 염색체가 훨씬 큰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었는데, 그러면 염색체 수준의 돌연변이와 유전자 수준의 돌연변이 중에서 뭐가 더 치명적일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치명적일까?
아무래도 더 큰 범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더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생ме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처음에 이제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염색체 돌연변이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심각한 증상들을 낳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태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돌연변이가 요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근데 이 돌연변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생님 항상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런 선생님이 소개할 질환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사실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상과 뭐 유전병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좀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그냥 요거를 분류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준다고 생각하고 너무 언짢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염색체 수준의 돌연변이는 뭐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유전자 수준의 돌연변이는 뭐에 이상이 생긴 거냐면요. DNA 염기서열의 변화. 염기서열의 변화로 인해서 돌연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염기서열, 예를 들면 뭐 A, T, G, C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파벳 요 염기들이 알파벳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를 쭉 나열한 그 순서가 사실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T가 G로 하나 바뀐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뭐 C가 하나 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유전 정보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거고요. 염색체 수준의 돌연변이는 또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 있었어요? 염색체의 수와 모양과 크기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었죠. 그래서 염색체 돌연변이는 우리가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인데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일단 염색체의 수 이상이 있어요. 염색체의 수의 이상이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염색체 수의 이상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럼 뭐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염색체의 수는 그대로야. 수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일부가 잘려 나가든지 아니면 일부가 뭔가 더 생기든지 이런 염색체 구조의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색체 구조의 이상.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는 경우도 사실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떤 범위에서 수의 이상이 생긴 것이냐? 자, 우리가 원래 사람의 염색체 체세포에 몇 개 들어있나요? 이에는 46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하나가 더 많거나 적은, 그래서 한두 개의 수가 다른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르다. 그래서 수가 다르다.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연변이. 자,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다른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한두 개가 다른 게 아니고 아예 세트가 하나씩 더 있는 거예요. 원래는 N, 2N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우리 체세포는 2N이어야 되죠. 그런데 3N이라든지 4N이라든지 아예 전체 세트가 하나 이상 뭐 더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게 되냐면 몇 배 더 있다 해서 배수성 돌연변이에요. 배수성 돌연변이. 그래서 한자에 좀 약한 학생들은 나중에 이수성이랑 배수성이랑 뭐가 다른지 좀 구분 못하는 경우 있는데 이렇게 한두 개 수준에서 다른 거, 그다음에 전체 세트가 다른 걸로 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입에 익을 수 있도록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염색체 구조의 이상은 미리 그 용어만 조금 제시를 하면요.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중복, 그다음에 결실, 그다음에 역위, 전좌. 여러분들의 언어적인 그런 감을 조금 살려보면 중복은 뭐겠어요? 중복. 뭐가 더 있는 거겠죠? 조금 더 있는 거. 결실은 뭘까요? 열매를 맺은 걸까요? 아니겠죠. 뭔가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없어졌다. 역위는 말 그대로 위치가 역전됐다. 뒤집혔다. 그다음에 전좌는 자리가 바뀌었다. 끝이에요, 사실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지금 요 그 낱말 풀이가 잘 됐다면 여러분들 뭐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이수성 돌연변이와 배수성 돌연변이에 대해서만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일단 또 지우고.
그 이수성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 주로 많이 출제가 되게 되죠. 배수성 돌연변이는 너무 좀 간단하고 사실은 동물, 우리가 지금 사람의 유전을 앞부분에서 배웠잖아요. 사람에 주로 초점이 있는데 배수성 돌연변이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수성 돌연변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사실은 앞서 저번 시간에 다뤘던 가계도보다는 조금 유형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선생님하고 같이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좀 하면서 하면 감이 다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볼게요. 염색체 수의 이상. 수의 이상. 오늘 같이 공부할 주제죠. 여러분들 교재로는 92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염색체 수의 이상 중에서도 우리가 그 이수성 돌연변이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원인이 뭔지 좀 알아봐야겠죠. 염색체 수의 이상은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일까? 예전에 멘델의 유전 법칙 할 때요. 우리가 그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얘기를 하면서 각각의 그 예외의 사항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분리의 법칙은 굉장히 파워풀한 법칙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이것이 성립이 된다. 하지만 언제만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만 분리되지 않아서 분리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때가 발생한다. 그런데 그 돌연변이가 무슨 돌연변이였어요? 한번 얘기했었는데 바로 비분리, 염색체 비분리 돌연변이에 의해서. 자, 그래서 염색체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수분열 공부를 했었어요. 오늘 공부할 내용의 가장 기본 바탕은 감수분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감수분열 내용이 좀 가물가물하다, 1분열과 2분열의 차이가 조금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하면 이 강의를 잠시 멈추고 그 감수분열 부분을 다시 듣고 오는 게 더 다음 부분 진행하는 데 수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수분열을 미리 기본으로 공부를 하고 좀 오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염색체가 촥촥 분리가 잘 돼야 되죠.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 분리가 쫙 일어나야 되고 양쪽으로, 그렇죠?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들이 다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염색체 수의 이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첫 번째 이수성 돌연변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돌연변이. 이수성 돌연변이는 아까 어떤 수준으로 이상이 생긴 거라고 했죠? 염색체 수가 하나 정도, 한두 개 더 많거나 적거나 이런 수준.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EN의 상태로 체세포가 있는데 여기에 이상이 생겨서 EN-1, 그래서 하나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EN+1이라든지 이런 수준으로 한두 개.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정상인데 어떤 한 종류의 염색체는 뭐 3개 있다든지 아니면 1개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이수성 돌연변이에요. 자, 근데 이수성 돌연변이 보면 선생님 뭐가 2개, 뭐 3개, 4개, 5개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1개만 더 있거나 덜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부 염색체의 경우에 하나가 더 있거나 덜 있어도 태어나게는 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따가 예시를 같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수가 차이가 나면 태어나지 못한다 하는 거 미리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1번 염색체에서도 비분리 일어날 수 있고요. 2번 염색체도 비분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제일 길이가 긴 염색체잖아요. 크기가 커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있는 유전자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그릇이 크면 담긴 양도 많겠죠. 그래서 1번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클수록 이렇게 담고 있는 유전자도 많다고 봐야 돼요. 유전 정보도.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가 수가 이상이 생기면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주로 이상이 생겨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 뒷번호, 굉장히 작은 염색체들, 그런 염색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수성 돌연변이는 여러분들이 감수분열 과정에서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어느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해석을 해내야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 부분의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이수성 돌연변이의 과정을 선생님이 전체 그림을 조금 크게 그려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거는 지워도 어차피 교재에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분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상적인 경우 한번 볼게요. 정상 분리.
짠. 자, 일단 세포가 있습니다. 너무 크게 그리면 밑에 자리가 없으니까 조금 줄여서 그릴게요. 자, 이게 간기에서 아직 DNA 복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런 G1기에 그림을 그렸다고 보시고요. 그렸다고 보시고 그게 아직 이제 복제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쌍의 염색체만 그리겠습니다. 한 쌍. 엄마로부터 받은 거 하나, 아빠로부터 받은 거 하나. 그런데 이게 색깔로 좀 구분해 볼게요. 자, 일단 엄마로부터 받은 한 쌍. 그 다음에 아빠로부터 받은 거. 요렇게 한 쌍. 이것이 어떻게 되면 S기를 거치게 되면 뭐가 일어나죠? S기에 DNA 복제가 일어나죠. 그죠? DNA 복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염색 분체가 생기게 됩니다. 염색 분체. 짠. 요렇게 귀엽게 붙게 되죠. 이렇게. 자, 이 같은 번호의 상동 염색체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감수 1분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수 1분열. 짠.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감수 1분열에서는 뭐의 분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뭐의 분리? 그죠? 이렇게 쌍을 이루는 상동 염색체가 사실은 이가 염색체 이렇게 붙어 있다가 그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분리되는 그래서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여기 감수 1분열에서는 첫 번째 분열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났어요. 정상적으로 분리. 그래서 요 통째로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통째로 요게 염색체가 하나가 이렇게 가게 되죠.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감수 2분열에서는 이렇게 또 두 개로 나눠지는데 선생님이 또 공간 조절을 좀 잘못해서 밑에가 좀 부족하게 됐어요. 이렇게 귀엽게 그려볼게요. 짠. 이렇게 됐을 때 보시면 이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될 시점이죠. 그 체세포 분열이든 감수 분열이든 마지막 순간에는 항상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요거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요게 사이좋게 이렇게 하나씩 갖게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갖게 되죠. 짠.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감수 분열을 마치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면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염색 분체 줄인 거예요. 분리.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자, 이게 전 과정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세포 단계에서 우리 핵상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염색체 수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사람의 세포를 나타낸 건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1번 염색체만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이게 지금 처음의 상태에서는 핵상이 어떻게 됩니까? 핵상. 체세포니까 2N이 되겠죠. 2N. 2N은 46개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DNA 복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염색체 수가 더 많아지나요? 아니죠. 그냥 DNA의 상대량만 늘어나고 이렇게 붙어있는 염색체 수는 아직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염색 분체가 더 생기는 거는 핵상이나 염색체 수에는 영향 주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가 덩치만 커진 거예요. 그래서 2N은 46의 상태예요. 2N은 46. 요게 1분열을 끝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반씩 상동 염색체가 갈라지면서 자, N인지 2N인지 결정하는 그 하나의 단서 N과 2N이 결정하는 하나의 단서 상동 염색체가 같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면 되죠. 상동 염색체가 다른 세포로 가버렸는데 이별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N이 되겠죠. N. 그리고 염색체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 나눠 가졌으니까 23개가 되는 거죠. 여기서 23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N은 23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그대로 염색 분체만 분리된 거예요. 자, 염색 분체가 더 있고 덜 있고는 이런 거에 영향 주지 않는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N은 23, N은 23, 그리고 N은 23, N은 23에 정상적인 그 생체세포 4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정상 분리가 되었을 경우 자, 그러면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었을 때랑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감수 1분열 비분리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정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짠 선생님이 또 심혈을 기울여서 예쁘게 그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지루하다 싶으면 요 그림 그리는 과정만이라도
조금 빠르게 돌려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설명할 때는 다시 제 속도로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원래 있던 세포가 DNA 복제했어요. S기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DNA 상대량이 늘어나서 이렇게 염색 분체가 형성이 되겠죠? 요렇게. 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수 1분열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방추사가 제대로 붙지 못했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네가 한 곳으로 몰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 곳으로 쏠려서. 그래서 얘네가 헤어지지 못하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죠. 1분열 비분리. 곧 이건 뭘 의미해요?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 염색체 비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은 제대로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1분열에서도 비분리 일어나고 2분열에서도 비분리 일어날 수 있어요. 확률이 희박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한 번 비분리 일어난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2분열에서는 그냥 제대로 분리가 일어났다. 자, 그리고 요렇게 또 그려주면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빨간 거 이쪽으로 들어가고 노란 거 이쪽으로 들어가면 뭐의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상동 염색체의 분리니까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짠!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가닥씩. 그 다음에 노란 것도 마찬가지죠. 아빠에게서 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양쪽 한 가닥씩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감수 1분열 비분리 결과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저기랑 아까 거랑 비교했을 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게. 그러면 이제 핵상 정리 한번 해보죠. 핵상. 여기는 마찬가지로 2에는 46일 거고 여기는 2에는 46이겠죠. 자, 여러분들 좀 이제 감각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어요. 얘는 핵상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2n일까요? n일까요? 뭘까요? 여기 그림만 봤을 때는 얘랑 똑같은 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그 비분리 문제에서 항상 묻는 게 여기 지금 몇 번 염색체만 그렸어요, 선생님이. 첫 번째 얘기하면서 1번 염색체만 일단 그려보겠다 얘기했죠. 숨겨져 있는 나머지, 그려지지 않은 남은 염색체들은 제대로 다 분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갔다고 해서 여기 빵 뚫려가지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머지 쌍들은 잘 분리가 돼서 들어간 거예요. 이 1번 염색체에 대해서만 그린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원래대로면 n이어야 되는데 n 상태보다 딱 한 개 더 많은 거예요. 한 개. 나머지는 다 정상 분리됐고. 그래서 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핵상을. n 플러스 1. 그리고 개수는 몇 개겠어요? 24개가 되겠죠. 원래 23개니까.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정상 분리됐으니까 n 마이너스 1은 22개. 여기 그림으로 나타낸 거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꼭 이해하세요. 여기 뻥 뚫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대로 분리가 됐을 때 이거 염색 분체의 분리는 요 핵상의 변화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써줍니다. n 플러스 1은 24. n 플러스 1은 24.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은 22. n 마이너스 1은 22. 자, 여기 보시면 하나씩 더 많거나 하나씩 더 적은 그런 생식세포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감수 1분열 비분리 결과로는 정상 생식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생식세포가 형성되지 않는다. 요렇게 요거를 꼭 생각하세요. 정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고 뭔가 하나 더 많거나 더 부족한 것들이 만들어진다. 자, 이제 감수 2분열 비분리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감수 2분열 비분리. 짠! 앞의 과정은 동일합니다. 요건 좀 빠르게 그릴게요. 그래서 빨간 거 먼저. 여기 복제된 것. 그다음에 노란 것도 S기를 지나면서 복제가 됐고 S기 복제 일어났다. 자, 1분열 비분리는 제대로 된 거예요. 여기는 감수 2분열 비분리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1분열은 제대로 분리가 돼가지고 여기 빨간 거 하나
엄마 거가 이쪽으로 잘 들어가고 아빠 거가 이쪽으로 잘 분리돼서 1분열 제대로 일어났죠. 근데 지금 그 다음 단계가 비분리된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이것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쪽은 제대로 분리됐고 한쪽만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원래 둘 쪽 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희박한 확률이지만. 그렇지만 여기서는 헷갈리니까 한쪽만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볼게요. 짠, 2개, 3개, 4개, 그리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제대로 분리가 됐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염색 분체가 잘 분리가 되어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쪽으로 쏠려서 짠! 여기서는 어차피 나중에 다시 풀어질 거기 때문에 각기 나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염색체에 대해서는 없는 거고 요렇게 되는 것이 바로 감수 2분열 비분리죠. 감수 2분열 비분리. 다시 말하면 뭐의 비분리? 아까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였고 여기서는 염색 분체의 비분리다. 분체의 비분리. 자, 그러면 핵상 정리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여기는 2N은 46일 거고 여기도 2N은 46이겠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정상 분리됐으니까 아까처럼 N은 23, 그다음에 N은 23이겠죠. 상동 염색체 분리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정상이죠. N은 23, N은 23.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것만 비분리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나중에 다시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염색체, 별개의 염색체로 따로 카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N 플러스 1은 24가 되는 거고 여기는 N 마이너스 1은 2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로 반은 정상적인 생식세포, 반은 문제가 있는 생식세포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반만 정상 생식세포가 된다. 자, 요렇게 일단은 정상 생식세포가 생성되느냐 안 되느냐 그 조건 자체로 1분열, 2분열을 비분리 결과를 조금 나눠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더 중요한 건 얘네가 담고 있는 유전 정보들이 다 각각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분열 비분리 결과와 2분열 비분리 결과에서 유전 정보의 그 전달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비분리가 일어난 질환들, 유전 질환들의 사례를 그 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우리 교재에는 93페이지에 있는 표인데 자, 여기 보시면 4가지 종류의 유전 질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들은 한 번씩 들어본 것들도 있고 아직 처음 보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몇 번 설명했었고 여러분들도 평소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다운 증후군도 이런 이수성 돌연변이의 한 종류고 에드워드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아마 처음 들어본 학생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4가지 종류의 유전 질환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이름이 붙여진 건지 한번 볼게요. 원인들이 좀 다르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 구성이 45개 플러스 XX 또는 XY예요.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고 이 45가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상염색체 개수의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21번 염색체가 3개인 그런 경우를 다운 증후군이라고 해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지적 장애가 있고 심장 기형 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머리가 작고 양 눈 사이가 멀다. 그래서 굉장히 다운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외형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종 불문, 국적 불문에서 다운 증후군은 그 뚜렷한 외형적인 특성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지적 장애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증후군이라는 것은 그 복합적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색체 수준의 이상에서는 앞으로 증후군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나올 거예요. 증후군이라는 이름들이. 그래서 염색체 수준의 이상은 증후군이라고 많이 부르는구나 하는 걸 미리 좀 스케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 증후군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45, 뒤에 XXXY는 정상인 걸 봐서 상염색체에서 얘도 이상이 생긴 거구나 알고 수 있는데 몇 번 염색체? 18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적 장애라든지 심장 기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른 수준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색체들의 번호 한번 볼까요? 앞에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21번, 18번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전체 상염색체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1번부터 22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후반대에 속하는 번호의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굉장히 작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나마 태어날 수 있었다,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궁금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염색체가 하나 덜 있는 거는 좀 해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있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다다익선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있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균형,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깨져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를 좀 분질러서 가운데를 쭉 나눠볼게요. 짠! 이렇게. 자, 그러면 왜 위아래로 나눴는가? 종류가 다른 거겠죠? 그래서 요 위에는 상염색체의 그 개수 이상이 생긴 거고, 밑에는 성염색체에서 이수성 돌연변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터너 증후군을 하나 보시면 44개, 그래서 상염색체는 정상이지만 X가 하나밖에 없어요. 성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는 X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외관상 여자이다. Y 염색체가 남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Y 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자라고 우리가 보게 되고, 키가 작고 불임이고 지적 장애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45개를 갖게 되는 거죠. 46개가 아니라. 그래서 EN-1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같은 경우에는 44개. 상염색체는 제대로인데 XXY예요. 뭐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정상적인 경우보다 X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성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Y가 있기 때문에 남자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X가 하나 더 있어서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뭔가 그 유전적인 균형이. 그래서 가슴이 발달되는 경우도 있고요. 불임이래요. 선생님 잠깐 보여주세요.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뭐 발달하고 불임이고 이런 게 뭐 나오지만 겉으로 봤을 때 티가 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서 나중에 언제 알게 되냐면 나중에 결혼하고 애를 낳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염색체 수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병원에 가게 되면 그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리미리 조금 검사를 하게 되면요. 만약에 어린 시절에 그걸 알았다. 그러면 미리 그 정자를 채취해서 보관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지날수록 이 정자가 쇠퇴해서 나중에 정말 결혼할 정도의 시점이 되면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알게 되면 조금 나중에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핵형문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미리 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로는 사실 사람에 따라 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 그 경우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바로 터너 증후군하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에요. 문제에서 얘네들의 염색체가 어디서 이상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것들은 조금 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터너랑 클라인펠터. 얘는 염색체 수가 적으니까 글자 수가 적죠. 그렇죠? 얘는 염색체가 더 있는 거니까 클라인펠터로 말이 길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1분열 비분리와 2분열 비분리가, 그죠? 짠. 1분열 비분리와 감수 비분리와 2분열 비분리가 뭐 정상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이런 차이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서 많은 그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난다 하는 거 얘기를 했었는데요. 감수 1분열 비분리는 뭐의 비분리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 감수 2분열 비분리는 염색 분체의 비분리라고 그랬죠. 분체의 비분리. 자, 상동 염색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동 염색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100% 동일한가요?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았어요. 엄마가 만약에 보조개가 있어서 보조개를 만드는 유전자를 줬는데 아빠는 보조개가 없어서 보조개를 만들지 않는 유전자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유전적으로 100%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 다른 조성을 갖는 것들이 한쪽에 다 몰려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예 그것들이 다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 특징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동 염색체는 유전적으로 같지 않다. 그리고 동일하진 않다. 동일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개의 하나의 염색체 여러 개의 유전자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확률상. 자, 그런데 염색 분체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동일하죠. 복제본이니까. 그래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자, 이런 차이를 일단 머릿속에다가 넣으시고요. 그거를 그림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시죠. 우리 책 9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거를 하나하나 쪼개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상동 염색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랑 그 다음에 염색 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게 같고 다르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초점으로 문제를 내게 되는데, 상염색체에서는 유전자의 정보를 다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나는 걸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캐치해내도록 문제를 내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정상 분열을 하는 경우에 지금 성염색체만 나타난 거예요. 정상 분열을 하면 남성이 정자를 만들 때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X염색체 하나, Y염색체 하나 있었고 이게 복제가 됐어요. 그래서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났고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제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 게 X염색체, 짧은 게 Y염색체인데 그 결과 만들어진 정자의 성염색체를 보시면 X 하나 들어가거나 X 하나 들어가거나 Y가 하나씩 들어간, 그래서 하나씩의 성염색체를 갖는 정상적인 성염색체가 만들어져요. 이게 정상적인 과정인데, 다음에 그림 보시면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X, Y가 다 한쪽으로 쏠려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X, Y가 들어가서 이게 나중에 그 염색 분체의 분리는 제대로 일어났다고 친다면 이 생식세포 정자에는 X, Y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더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X, Y 하나씩 더 있고, 여기는 성염색체가 없는, 나머지는 다 있지만 성염색체만 없는, 색체가 없는 그런 정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 비정상이죠? 하나도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X랑 Y가 골고루 하나씩 들어가는 거, 요거 잘 보세요. 요거 X, Y가 골고루 하나씩 들어간 그 정자가 생기는 것은 바로 1분열 비분리의 결과다 하는 거. 상동염색체가 한 종류씩 그대로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 감수 2분열 비분리를 보시면요. 자, 여기까지는 제대로 분리가 됐죠. 그런데 이 X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 들어갔을 때 나중에 어차피 이것들이 분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두 개로 그려놓은 걸 볼 수 있고, 여기는 성염색체가 없죠. 여기는 제대로 분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만들어진 정자는 XX를 갖거나, 하나 더 있죠, 없거나 하는 비정상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경우는 Y를 하나 갖게 되는 정상 생식세포.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비정상이고 정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비정상인 거 중에 XX가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다음에 이쪽 아니고 이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봐봐요. 여기서는 Y가 한꺼번에 들어간 이런 정자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감수 1분열에서 정자 형성 과정에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면 X, Y를 모두 갖는 이런 정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물론 안 가지는 것도 있지만 일단 갖는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비분리에 이렇게 정리를. 자,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 비분리, 그 결과 XX를 똑같은 종류를 갖던지 아니면 YY 똑같은 종류를 갖던지 이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의 종류만 보고서도 우리가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상동염색체 종류가 들어가 있으면 무슨 비분리? 1분열 비분리고, 같은 종류가 들어가 있으면 2분열 비분리. 그렇죠? 염색 분체의 비분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응용하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난자 형성 과정에서도요. 근데 생맹인 여성의 정록 생맹 여성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정록 생맹이 아니고 보인자로 할게요. 생맹에 대해 보인자인 여성, 생맹 보인자인 여성. 그러면 유전자형이 XX 다시죠, 원래. 그러면 감수 1분열 비분리에서 그 결과 어떤 난자를 만들어질 수 있냐면, 요게 상동염색체가 하나씩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XX 다시를 다 갖는 난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 비분리.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XX 정상 유전자만 다 몽땅 갖거나 아니면 생맹 유전자만 몽땅 갖는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갖게 되면 1분열 비분리구나.
그리고 같은 걸 갖게 되면 이분열 비분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주로 출제가 되게 되니까요. 잘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연습할 수 있게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96페이지요. 4페이지에 이렇게 문제가 좀 나오는데 그걸 앞에다가 같이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죠. 아들 하나, 딸 하나. 굉장히 좋은 조합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명인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린 거는 정상, 색칠한 게 생맹,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를 뭘 주고 있냐면 각각의 사람, 지금 이 사람이 1번, 2번, 3번, 4번인데 각 사람의 핵형을 주고 있죠. 핵상을 주고 있죠. 그래서 얘는 44 플러스 XY 이렇게 되어 있고 정상이죠. 그다음 이 사람은 얘는 44 플러스 XX의 조성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는 조금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EN 플러스 1이고요. 이 아들은. 그래서 44 플러스 XXY의 조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증후군이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죠. 그 다음에 이 4번 딸 같은 경우에는 이 딸은 핵상은 정상이에요. 얘는 44 플러스 XX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이 3번과 4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혹시 이렇게 요 핵상이 없다면 1번과 2번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생맹인 아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이게 핵상이 정상이다 라고 하면 나올 수 있죠. 어떻게? 엄마가 보인자여서 그 X 자시를 하나 받고 여기서 Y를 하나 받게 되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거죠. 그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X-X-Y여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생명이 발현이 됩니다. 왜? XX-Y가 되면 이 정상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보인자로서 기능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X-X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엄마가 보인자였던 거예요. 이렇게. 아빠는 정상이니까. 그래서 엄마의 생식세포 상승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어디서 비분리가 일어나야 X-X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야. 이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야 똑같은 종류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염색 분체의 비분리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난자와 정상 정자가 수정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런 딸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없죠. 아빠로부터 하나, 엄마로부터 하나 받아야 되는데 아빠가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XX가 사실 엄마한테서 몽땅 몰아받았다. 그래서 요 XX는 어디서 비분리? X-X-이기 때문에 이것도 감수 이분열 비분리다. 비분리의 결과다. 여기도 감수 써줄까요? 근데 이 경우에는 또 특이한 것이 뭐냐면 정자 형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야 돼요. 왜? 여기서 정자에서는 아무것도 안 받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X를 하나라도 받았다면 이 사람도 보인자가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도 하나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아빠 역시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성염색체가 아무것도 없는 정자는 1분열 비분리 결과도 만들어질 수 있고 2분열 비분리의 결과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비분리가 일어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정자는. 그래서 난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거기 책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죠. 뭐냐면 배수성 돌연변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수성 돌연변이. 요거는 그냥 간단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배수성 돌연변이. 아까 이수성 돌연변이는 EN 플러스 1이나 EN 마이너스 1이나 이런 수준의 이상이었는데 배수성 돌연변이는 어떻다고요? 원래 정상은 EN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비분리가 상동염색체 전체에서 일어난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래서 3N이나 4N이나 뭐 6N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바로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의 예시로는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유명한 거. 씨 없는 수박이죠. 씨 없는 수박. 요거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씨 없는 수박을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상식.
여기서 우장춘 박사님에 의한 것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상식은 있으나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장춘 박사님은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씨 없는 수박은 일본 사람이 먼저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물을 육종에서 새로운 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게 우리 식량 문제를 조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육종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소개하는 사람이지 그게 이제 와전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럼 우장춘 박사님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었네요.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이죠. 자, 여기 보면 이 우장춘 박사님이 생물 육종에 대한 그런 그 연구, 배수체에 대한 연구를 하셨어요.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씨 없는 수박이죠. 그러니까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중에 귀국하셔가지고 여러모로 기여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장춘 박사님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아버지와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구나.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선생님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수강후기에 어떤 분이었는지 이렇게 좀 조사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씨 없는 수박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원래 정상적으로는 체세포가 2N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상적으로 생식세포를 만들면 N인 거를 만들게 되는데 얘를 처음에 싹이 굉장히 작을 때 코리친이라는 약품을 처리해요. 그러면 체세포가 4N 상태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2N인 것이 이렇게 S기에 복제되잖아요. 복제됐는데 그게 나눠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에 그대로 다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N인 그 수박 그 식물을 만드는 겁니다. 수박 그 열매를 생각하지 마시고 식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정상적인 2N인 수박 식물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각각이 생식세포를 나중에 만들게 되는 거죠. 생식기관에서. 그럼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2N이겠고, 그렇죠?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된 결과가 3N짜리 씨 없는 수박이 되는 거예요. 왜 씨가 없어지냐면 씨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발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N이다 보니까 얘를 3개짜리를 어떻게 나눠낼지 막 혼란의 도가니탕. 그래가지고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씨가 발달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고요. 근데 배수성 돌연변이는 동물에서는 거의 예시를 찾아볼 수 없어요. 거의. 뭐 무슨 쥐 종류 중에 하나는 그런 그 예시가 있긴 하지만 거의 생존할 수 없고요. 대신에 식물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특성입니다. 주로 식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면 뭐 수박이라든지 감자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 배수체의 종류들이 사진과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배수체를 사람들이 일부러 만들어내냐면 식물에서 배수체가 만들어지면 주로 꽃이나 종자가 커져요. 종자의 크기가 커지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부러 배수성 돌연변이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겠죠. 오늘 돌연변이 중에서도 무슨 수준의 돌연변이? 염색체 수준의 돌연변이 대해서만 일단 얘기를 해봤어요. 그 중에서도 염색체 구조의 이상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수의 이상, 이수성 돌연변이와 배수성 돌연변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죠. 특히 이수성 돌연변이가 거의 출제의 포인트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볼 때 그 문제를 미리미리 잘 꼼꼼히 풀어가지고 감을 익히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한 번만 감을 잡으면 까먹지 않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쉽게 소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많은 내용 같이 소화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거 완벽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잘 공부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강 후기에 남겨준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시 선생님하고 만나도록 하죠. 자,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고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